당신이 뭔데 상속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 너는 며느리야. 상속은 아들이잖아. 미체야? 절대로 상속은 못 받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누가 5년을 간병했는지 아십니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2024년 11월 강민석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였어요. 민석 회장은 평생 건설업으로 재산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빌딩 세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통장에는 현금만 수십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대략 100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건설업계 사람들, 오래된 친구들,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상주는 아들 강준호였습니다. 44세의 준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준호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을 겁니다.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준호의 아내 박지은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40세의 지은은 조용히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어요. 준호는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만 좀 울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작게 속삭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흘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며칠 전에 가져온 것이었어요. 준호는 유언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내 모든 재산은 아들 강준호에게 상속한다. 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외아들인데. 하지만 변호사는 준호에게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부인 박지은 씨가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지은이가 왜 이러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런 짓을 하다니.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가방을 내던지고 지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 미쳤어? 소리를 질렀어요. 지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소송 얘기구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화가 났어요. 당연히 그 얘기지. 아버지 유산을 왜 당신이 받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며느리잖아. 아무 권리도 없어.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권리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유언장에도 내 이름만 있어. 법적으로도 나한테만 상속권이 있다고. 지은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유산을 요구하는지 법정에서 밝히겠어. 준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법정? 웃기지 마. 당신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지은이가 왜 저러는 거지?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였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3호 법정이었어요.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지은도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준호는 지은을 노려봤어요. 지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1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박지은은 고인의 며느리로서 법정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언장에도 원고 강준호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희는 피고 박지은이 고인을 5년간 직접 간병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준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간병? 그게 뭐가 대수라고. 고인은 2019년부터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는 그 5년 동안 매일 고인을 돌봤습니다. 식사, 목욕, 병원 동행, 모든 것을 피고가 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5년? 그렇게 오래됐나? 재판장이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지은이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지은은 준호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2019년 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시아버님을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아버님을 간병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편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원고는 그 5년 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준호는 당황했어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재판장이 반복했어요.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어요. 피고는 왜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시아버님의 마지막 5년을 함께 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유산의 일부를 받고 싶습니다. 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간병을 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리적인 주장이었어요.
게다가 고인은 명확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법 1008조 2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5년간의 간병은 명백한 특별부양에 해당합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버님을 간병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준호는 망설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왜 원고 본인이 직접 돌보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느라 변명처럼 들렸어요. 재판장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물려받으면서 아버지는 돌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은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5년간 작성한 간병 일지입니다. 두꺼운 노트였어요. 매일매일 시아버님의 건강 상태, 식사 내용, 복용한 약, 병원 방문 기록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재판장이 노트를 받아 넘겨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어요. 준호는 그 노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런 걸 썼다고 놀랐어요. 재판장이 노트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세심하게 기록하셨네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님 건강이 중요했으니까요. 2019년 4월 15일 시아버님 첫 중풍 발작. 변호사가 노트를 읽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이송, 새벽 2시까지 간호. 남편은 해외 출장 중. 준호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지은이 혼자서 아버지를 돌봤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2020년 3월 10일 시아버님 폐렴으로 입원. 2주간 병원에서 간호. 남편은 주말에 한 번 방문.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도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매일 병원에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2021년 7월 25일 시아버님 낙상. 다리 골절로 수술 3개월간. 재활치료. 매일 재활운동 도와드림.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5년간의 기록이 모두 그 노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팠던 모든 날들,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재판장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준호는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략? 재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힘드셨는데 대략만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5년간 총 병원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이 중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호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재판장이 물었어요. 지은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부담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준호는 놀라서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많은 돈을? 피고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준호는 몰랐습니다. 지은이 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냈다는 것도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말했어도 자신은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회사 일이 바빴으니까요. 지은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5년간 시아버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시간도, 돈도, 건강도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원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를 찾아뵀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왜 아버님을 직접 돌보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대답했어요. 회사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으면서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정작 아버님은 돌보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지은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왜 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려고 합니까?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쳐다봤어요. 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지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시아버님은 평소보다 많이 약하셨어요. 지은이 회상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고 말씀도 잘 안 나오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지은이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야.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진지한 표로 듣고 있었어요. 준호는 바쁜 아이야. 미워하지 마. 하지만 너는 진짜 내 딸이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거든요. 지은이 전화했었어요. 여보,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 빨리 와봐. 하지만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날 밤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요. 준호는 그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눈을 감으셨어요. 다음 날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원고는 어디 있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곁이 아니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전날 밤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아버님 곁을 지켰어요. 혹시나 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4시쯤 시아버님, 호흡이 약해지셨어요. 저는 남편을 깨우려고 전화했지만 안 받으셨어요. 준호는 그날 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잤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시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지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요. 저는 시아버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요.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청객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왜 유산을 청구하는 겁니까? 시아버님께 받은 감사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시아버님의 뜻? 재판장이 되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님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노인 요양원을 짓고 싶다고요. 준호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꿈이 있었다니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산의 절반을 받아서 시아버님 이름으로 요양원을 짓고 싶어요. 강민석 실버타운이라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장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아버님의 그런 꿈을 알고 있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과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기 힘든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지은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생전에 요양원 부지를 알아본 기록입니다. 지도와 메모가 있었어요. 경기도 양평에 땅을 보러 가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 5월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날 누가 아버님을 모셨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어요. 제가 모셨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양평까지 갔어요. 시아버님이 땅을 보시는 동안 저도 함께 봤습니다. 준호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회사 일정에도 없었을 겁니다. 시아버님은 그 땅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지은이 회상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판장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원고는 아버님의 그 꿈을 이어갈 생각이 있습니까? 준호는 당황했어요. 저는 회사 운영도 바쁘고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여유가 재판장이 말을 끊었어요.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까? 100억의 유산을 받으면서도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꿈에 관심이 없었어요. 유산을 받아서 회사를 확장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차를 바꿀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5년 동안 돌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시는지요. 시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아시니까 외롭다는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우시는 걸 봤어요. 지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손자 얼굴이 보고 싶다고 혼자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그렇게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고. 준호는 아버지가 울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울었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를 일군 사람이었고 돈도 많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외로웠던 거였어요.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어요.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5년간 헌신적으로 돌봤고 정작 친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만 비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유산을 자신을 위해 쓰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준호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준호를 쳐다봤어요. 저는 돈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친아버지처럼요. 5년 동안 시아버님과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 나눴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었고 꿈 이야기도 들었어요. 당신은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잖아요. 준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어요. 회사 이야기,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외로운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원고 측은 준호를 쳐다봤어요. 아버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받을 자격이 무엇인지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짐을 챙겨 법정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준호는 혼자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 들었던 지은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아버님은 밤에 혼자 우셨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오후 미팅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대답했어요. 오늘 미팅 취소해. 몸이 안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었어요.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식탁, TV.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경, 시계, 수첩.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지은이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검사 결과 기다리는 동안 손을 잡아줬다. 고마운 아이다. 준호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준호에게 전화했다. 바쁘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외롭다.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워하셨다니. 2020년 2월 14일 지은이가 케이크를 사왔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준호는 회식이라고 했다. 지은이랑 둘이서 케이크를 먹었다. 지은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준호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회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의 자리였어요. 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넘길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지은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지은이가 맛있는 음식을 해왔다. 지은이가 병원에 같이 갔다. 지은이 덕분에 웃었다. 반면 자신 이야기는 적었습니다. 준호가 전화했다. 짧았다. 준호가 찾아왔다. 30분 있다 갔다. 준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거였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을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서야 아버지 번호가 보였어요. 2024년 10월 28일, 통화 시간 3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3분 통화였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던가?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던 것 같았어요.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준호는 지은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아내에게 짐을 떠넘기고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는데 미안해로 되는 걸까요? 준호는 집안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은이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찬장을 열어봤어요.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것들이었어요.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 봉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많았습니다. 각 약 봉지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전, 잠들기 전. 지은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잘 먹을 수 있게 세심하게 챙긴 거였어요. 준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준호. 모두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어요. 어머니는 준호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20년 넘게요. 준호는 결혼하고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준호는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20년을 혼자 사신 아버지의 마음을요. 배우자를 잃고 아들마저 바빠서 찾아오지 않고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지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지은도 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현관에 서서 준호를 쳐다봤어요. 설마 모가지로 온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식탁에 놓았어요. 저는 시아버님 제사 준비하러 왔어요. 49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49제가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지은이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 재료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손을 멈추고 준호를 쳐다봤어요. 뭐가요? 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다.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지은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차갑게 말했어요. 5년 동안 저 혼자 시아버님 돌봤어요. 당신은 회사 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왔죠. 그것도 30분 있다 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당신은 안 도와줄 거라는 걸.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했어요. 제 돈으로, 제 시간으로, 제 건강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시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미안하다고 해도 아버지는 들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나 진짜 못난 인간이야.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오열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시아버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말을 멈췄어요. 법정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지은의 차가운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지은아, 제발. 하지만 지은은 돌아섰습니다. 저 제사 준비해야 해요. 나가주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물었습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왜 말 안 했어? 지은은 비웃었습니다. 말했으면 도와줬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020년 겨울 시아버님이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 지은이 회상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병원에 와달라고. 시아버님이 당신을 찾으신다고. 준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준호는 기억났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나중에 가겠다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밤 10시에 왔어요. 시아버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죠. 30분 계시다가 아버지 주무시네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그날 시아버님이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셨는지 알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시면서 준호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나 하셨어요. 저는 당신한테 몇 번이나 전화했죠. 빨리 오라고. 시아버님이 기다리신다고. 하지만 당신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7시, 8시, 9시 계속 조금만 기다려라고만 했어요. 시아버님은 9시 반쯤 지쳐서 주무셨어요. 당신 오기를 기다리다가요.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생신 때도 명절 때도 당신은 항상 늦었어요. 바쁘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당신한테 기대하는 걸.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사 일이 우선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신 아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며칠 밤을 새웠는지 준호는 몰랐습니다. 4일 밤을 병원에서 잤어요.
간이 침대에서요. 시아버님이 밤에 깨시면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그 4일 동안 2번 왔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30분, 마지막 날 점심에 1시간. 그게 전부예요. 준호는 기억났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바빴었어요.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당신 오실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이 왔으니까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비록 30분 뿐이어도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신 후에는 너무 슬퍼하셨어요. 준호가 바빠서 그런 거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눈물 흘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시아버님이 아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우시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진짜 나쁜 놈이야.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는데 나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시아버님이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셨는지. 저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한테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잘 살아라라고. 그 말에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당했는데도 외로우셨는데도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찾아뵀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죠.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하지만 시아버님은 지은이 말했습니다. 항상 당신을 변호하셨어요. 준호는 바쁜 아이야. 회사 운영하느라 힘들어. 이해해야지라고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는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하지만 지은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말로는 소용없어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결정될 거예요. 유산이 누구 거인지. 유산은 준호가 말했습니다. 가져. 다 가져. 나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요? 돈으로?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소송한 게 아니에요. 시아버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알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 알아.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준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었어요. 아버지 일기. 봤어. 여기 다 적혀 있더라. 지은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지은이와 양평에 갔다. 땅을 보았다. 여기에 요양원을 짓고 싶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 나는 정말 몰랐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꿈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와 그런 깊은 대화를 한 번도 안 했거든. 나는 나쁜 아들이야. 지은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쓸쓸하게 웃었어요. 늦었어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꿈은 이루고 싶어. 너랑 함께. 지은은 준호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같이 짓자. 아버지 이름으로. 나도. 돕고 싶어. 지은은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결정하죠. 2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산 청구 5년 간병한 며느리 BS 한 달에 한 번 온 아들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준호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일기를 전부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집을 며칠간 혼자 지키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지은도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2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지난 재판 이후 양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듣겠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손으로 막았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재판장도 의아한 표이었어요. 원고가 직접 진술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를. 지은은 깜짝 놀라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은을 쳐다봤어요. 5년 동안 매일 아버지를 돌보고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밤을 새워 간호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준호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저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라 준호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아버지는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제 아내가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는 지금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아내가 요청한 대로 유산의 절반을 받아서 아버지 이름으로 요양원을 짓는 것에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목까지 합쳐서 유산 전체를 요양원 건립에 쓰고 싶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지은은 입을 벌린 채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준호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었잖아.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곳.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 꿈을 이루고 싶어? 나도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야. 지난 2주 동안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전부 읽었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널 고마워하셨는지 다 알았어.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았어.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왔어도 전화도 안 했어도 날 자랑스러워 하셨어. 그게 더 가슴 아팠어. 재판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 그게 평생 후회로 남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꿈만큼은 이루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유산 전부를 쓴다고요? 당신 몫까지? 준호는 웃었어요. 회사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니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장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은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혼자서라도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호를 쳐다봤어요. 시아버님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하는 걸.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진심으로 서로를 본 순간이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을 둘러봤어요. 피상속인 강민석의 유산 100억 원은 전액 강민석 실버타운 건립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강준호와 피고 박지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은도 말했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잠시 멈췄어요.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라 한 가족이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산 분쟁을 봤죠. 대부분은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이 법정에서 다투고.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두 사람은 고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로 이어진 가족이요. 방청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가 법정 전체로 퍼졌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먼저 다가왔어요. 준호도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진심으로요. 미안해.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아버지한테. 지은은 준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함께해요. 시아버님 꿈을 이루러.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 준호와 지은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정말 효도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아버지 꿈은 꼭 이루겠습니다.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경기도 양평,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는 언덕 위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석 실버타운,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준호와 지은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개원식이었어요. 1년 동안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셨을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시아버님 꿈이었잖아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뤄드린 거예요. 함께요.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건설업계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법정에서 이 사건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재판장님도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재판장이 두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켰습니다. 재판장은 웃었어요. 아니에요. 두 분이 스스로 변한 겁니다. 진심으로요. 지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실버타운 내부는 따뜻했습니다. 개인 방이 50개 있었고 각 방마다 화장실과 작은 거실이 있었어요. 공용 식당, 운동실, 도서관, 정원.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었어요.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전문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지은이 직접 면접을 봤어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분들만 뽑고 싶어요. 지은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입소자들이 도착했습니다. 10명의 어르신이었어요.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들이었죠. 준호와 지은은 직접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세요. 지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정말 살아도 돼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좁은 방에서 혼자 사셨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든 곳이에요. 어르신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각자의 방을 보시고 모두 놀라워하셨어요.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화장실도 방 안에. 한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모든 방이 다 똑같아요. 지은이 설명했어요. 저녁이 되어 식당에 모였습니다. 첫 식사였어요. 영양사가 준비한 건강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과일.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식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 오랜만이에요. 준호와 지은도 함께 앉아 식사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어디 사셨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았어요.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연락이 뜸했죠.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했었죠. 이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지내시고 저희도 자주 올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셔서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꿈이었어요. 저희는 그 꿈을 이룬 것뿐이에요. 식사 후 준호와 지은은 1층 로비로 갔습니다. 로비 벽에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기를. 마이너스 강민서. 준호는 아버지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지, 이뤄드렸어요. 아버지 꿈.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은이랑 같이요. 지은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아버님, 지은도 사진을 쳐다봤어요. 보고 계시죠? 우리가 만든 곳이에요. 시아버님이 원하셨던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을 곳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아버님께 받은 사랑을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아버지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법정에서의 다툼, 눈물, 깨달음, 그리고 화해.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보, 지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준호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변해줘서.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은 진심이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아버지한테 효도 한 번 못하고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너 덕분에 마지막 기회를 얻었어. 아버지 꿈을 이루면서요. 이제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으로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함께 이곳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준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겠지.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다음 날부터 실버타운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을 줄이고 주말마다 실버타운에 왔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지은은 아예 실버타운에 상주했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마치 아버지를 돌보듯이요. 어르신들은 지은을 원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지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처럼요. 한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럽소.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고. 준호는 웃었어요. 제가 더 부럽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서요.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 후 실버타운은 50명이 모두 찼습니다. 대기자도 100명이 넘었어요. 소문이 났던 겁니다.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는 곳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천국 입소문이 퍼졌어요. 준호와 지은은 2호점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1호점으로 다 썼지만 준호의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 수익의 일부를 2호점 건립에 쓸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놀라 물었어요. 응. 아버지 꿈이 하나로 끝날 순 없잖아. 준호가 웃었습니다. 전국에 강민석 실버타운을 만들고 싶어. 외로운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은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어요. 너 덕분이야.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덕분이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아버지 사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 후 강민석 실버타운은 전국에 열개가 됐습니다. 500명의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내고 계셨어요. 준호와 지은의 노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1호점 양평 실버타운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원 3주년 기념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고 케이크가 준비됐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배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이 꿈을 꾸셨는지. 외로움은, 준호가 말했습니다, 가장 슬픈 아픔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외로우면 행복할 수 없어요.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외로우셨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만드셨던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분들은 외롭지 않기를. 아버지는 그렇게 바라셨어요. 지은이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꿈을 이루면서 저도 변했어요. 이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요.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곳에 와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준호와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와 지은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꿈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룰 거예요. 500명의 어르신이.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모두 가족처럼 지내고 계세요. 시아버님이 원하셨던 것처럼요. 준호는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야 제대로 말씀드려요. 목이 메었어요. 늦었지만 아버지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어요. 준호는 그 별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시겠지.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집에. 응. 준호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실버타운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따뜻한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10년 후 강민석 실버타운은 전국 신계지점 5,000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준호는 회사를 정리하고 실버타운 이사장이 됐습니다. 지은은 전국 실버타운 총괄 원장이 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이 되고 영화가 됐습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기를. 아버지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